제 첫 지정학적 영상은 왜 미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분단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약 2년이 됐습니다. 5명의 아이들과 세계 사업을 운영해 바쁘게 살아왔죠. 2021년 업로드한 한국말을 잘 아는 100명의 외국인 영상은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고 6개월 정도. 또한 나이가 들면서 관심 있는 콘텐츠에 대한 취향과 선호도가 어느 정도 바뀌기도 했고요. 최근 Peter Zion, What If Altist, The Infographic Show, Graham Hancock, History Matters 및 기타 유사 사이트 등 지정학과 관련된 채널들을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Side Project Study2와 같은 채널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 리액션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토론, 저의 이상한 랩 영상에 대한 지정학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 한국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시청자분들도 많고 저 또한 한국어보다 영어로 제 감정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번갈아가며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유타주에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한국어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한국인 및 다른 한국어 구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정학, 경제, 비즈니스 등과 관련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죠. 자, 제 첫 지정학적 영상은 왜 미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분단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 견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는 그저 한국을 구사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변협한 미국 우선주의 관점의 공화당이나 때로는 제가 공감하지 않은 도덕성을 강요하는 진보적인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견해도 일반적인 미국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또한 제 할아버지는 조종사 출신으로 미 해군 사령관으로 복무하셨으며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덕분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 시절 한국에서 살기 전부터 한국은 항상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이 왜 남북으로 분단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의 나라였던 1895년에서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운명은 일본에 달려 있었습니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겪은 후 한국은 일본의 참략으로부터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가졌던 보호나 고종의 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일본은 제 개인적으로 제0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고 싶은 1904년에서 1905년까지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쳤죠. 1890년에서 1910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1392년부터 청나라의 속국으로서 500여 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 시대에서 1897년에서 1910년 대한제국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부인인 저에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대한제국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일본에 굴복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트로이 목마처럼 화려한 서양식 무기와 군사 교리를 가지고 한국에 잠입하여 한국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군대 서구화를 돕겠다고 속였죠. 이는 매우 나쁜 전략이었죠.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한국 합병의 기틀을 마련해 준 고종 황제를 제외하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의견이 완전히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세종, 이순신, 태조, 세조, 태종 등과 같은 한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터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1904년부터 1905년 한국이 영국과 함께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면 한국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건 한반도가 놓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였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저지른 실수보다도 더 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리겠지만요.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 민씨가 결국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지만 그녀가 시행한 세금 제도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근, 가난, 관세금, 지배계층의 부패로 인해 고종은 중국과 일본의 농민 봉기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같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타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 자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에게 보여주는 셈이었죠. 또한 아내가 살해당한 후 고종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1884년 한 러시아 조약을 체결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살해당한 후 고종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1884년 한 러시아 조약을 체결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종은 1890년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길에 올랐고 이미 그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어떤 면에서는 1891년 불과 5년 전에 미국이 하와이에 릴리 우어 갈라니 여왕을 추방하여 결국 하와이가 미국의 일부가 되도록 밀어붙인 일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통해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한국 개입 문제는 고종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1902년 영일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고종이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과 손을 잡았다면 오늘날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영국과 일본 사이에 영일 동맹이 체결되면서 대만, 한국, 만주 거의 게임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는 어느 정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종이 먼저 중국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나라가 일본에 패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다음 고종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지만 일본은 또한 본 러시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서 1905년까지 이한응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지만 영국은 이미 일본과 동맹을 맺은 상황이라 이한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며 그는 자살을 택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영국과 이미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영국을 직접 협상을 시도한 고종의 노력은 일본을 인내심의 한계로 몰아넣었고 한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자면 일본이 영국이라는 애인을 사귀었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영국과 손을 잡자고 했으니 일본은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바로 이때 고종이 이한응을 사절로 보냈을 때 영국이 한국을 도왔다면 이 모든 것을 비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국이 일본에 물러나라고 말했더라면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종은 1902년 이전 영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그렇다면 영국과 동맹을 맺는 것 외에 대한제국 시기 무렵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주요 결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는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끝까지 맞서 싸워 일본의 나라를 쉽게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영국은 러일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전쟁 기간 동안 첩보, 선박 설계, 금융, 외교 분야에서
일본을 도왔으므로 영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항상 위협적이고 서방이 서쪽의 발트해에서 동쪽의 알래스카를 거쳐 미국 대륙까지 도달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한 건 합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관심사는 독일의 조지 5세와 그의 사촌인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연합하여 유러시아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다는 것은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프랑스나 미국을 포함한 어떤 서양 국가도 일본에 맞서 한국을 지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일본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 해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일본의 만행과 위안부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지못해 일본어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시절 일본어로 말하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강요당했던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이 한국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 국민으로 다시 세뇌되는 것보다는 한국인의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분단된 남북한이 향후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결국 한반도 전체가 북한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가 됐을 수 있겠죠. 아마도 오늘날 북한의 김씨 가문이 현재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를 이상적인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통지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하고 싶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가능성이 있는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945년에서 1905년 사이 한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분단되지 않을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1945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했던 포츠담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제안되었던 점령 계획에 따르면 한국 대신 일본이 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동과 간사이는 미국으로, 홋카이도와 도호쿠는 러시아로, 규슈와 주고쿠는 영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시코쿠는 중국으로 넘어갔을 거죠. 도쿄는 베를린처럼 4개로 분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전통적인 섬 영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희생양이 된 셈이죠. 저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직면했던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일본계 미국인 하세가와 스요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 폭탄보다 소련의 참전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일본이 제국주의 체제를 지키고 소련이 개입한 일본의 분단을 위해 미국에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공습을 시작하여 만주와 사할린 섬의 남부를 승격하여 하루 만에 운기와 함경북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 일본은 항복 의사를 밝혔죠. 당일 저녁 딘 러스크 대령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은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했죠.
만약 한국 대신 일본이 분단되었다면 일본은 소련 붕괴 후 독일에서 일어난 상황과 유사하게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잠수한 이외에 태평양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현재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 제1열도선 너머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공로로 세운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미국이 일본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미국을 비난할 수 있겠죠. 그는 프랑스 대신 아시아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땅을 되찾도록 허용했습니다. 영국, 중국, 러시아의 그 어떤 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1950년 22개국의 유엔 유합군을 이끈 더글래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육군의 50%, 해군의 96%, 공군의 93%를 제공한 때였죠. 1950년 9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10월 4일 맥아더 장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산하에 통일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결의안 376B로 비준됐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 통일을 공식 승인했고 이는 한국이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저는 여기서 맥아더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1950년 6월까지 1564단, 1644단, 1664단을 포함하여 이미 6만 9,200명의 군인들을 한국에 파견했으며 북한군 14만 8,680명의 47%를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이 중국병은 대부분 조선족으로 중국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족들이 어떻게 중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함경도 주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간 것부터 시작해 고려인의 역사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갈 발해 집단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내지 않고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듯이 러시아가 폴란드, 독일 또는 기타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은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중국도 적진에 폭격을 가하지 않고 주한 유엔군에게 공중 우세를 허용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미 국방부 장관이자 오성 장군인 조지 마셸은 미 의회 창문회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그들 중국인은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육군 참모 총장 조 콜린스는 공산주의자들의 견제가 어떻게 미국의 또 다른 파국을 막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콜린스는 맥아더가 처음 중국 폭격 허가를 요청했을 때 언급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폭격하라는 최초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 군대는 한국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10군단은 흥남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병력들은 부산과 인천 기지에서 수행하고 있었죠. 중국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제10군단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압록강 이북 폭격을 허용했다면 그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가 출격하고 중국 추가 지원을 제공하면 어쩌지라는 사실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또한 제10군단이 흥남에서 철수 중 폭격과
잠수함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항구에서 군대가 상선을 타고 철수하는 것은 공중 및 수중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위험한 작전이었죠. 콜린스는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메가더는 전쟁의 한계에 대해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해야 했죠. 메가더 장군의 압록강의 적진 뒤에서 폭격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국민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으로 인해 중국은 18만 명의 중국군을 보내 유엔군을 38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메가더가 중국 내전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은 아마 여전히 통일되어 있을 수 있겠죠. 메가더의 서투른 외교와 정치력 부족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쟁을 치러 이길 수 있다는 과시는 중국이 유엔군을 공격하고 38선까지 밀어붙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메가더의 관점에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국민당을 지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로비 활동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빼앗는 계기가 되었죠. 메가더가 말한 대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거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대만과 중국 공산당 사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반격할 정도로 그들을 자극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을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에 개입하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을 반으로 쪼개는 결과를 불리온 것이죠. 오늘날 존재하는 한국의 긍정적인 면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의 속국이자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는 메가더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통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한해의 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 국민 모두 통일을 원하고 있죠. 단지 누가 하나의 한국 혹은 하나의 중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의견의 합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오늘날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만약 한국이 북한을 이긴다면 새로운 통일 한국은 프랑스가 유럽과 해외에서 보여준 힘과 비슷한 핵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남한을 이기고 정복하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능하죠.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에 이어 세계 군사력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4위이지만 약 4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죠. 만약 한국이 통일되면 아마 세계 5대 강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중국이 약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약해졌고 핵무기 없이는 가혹한 겨울을 피해 후퇴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음을 보여줬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했던 권위주의적인 하향식 군사 교리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아메리칸 원주민과 직접 전투를 벌인 반영 원주민들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그들을 물리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러시아 탱크는 드론과 제블린 미사일 앞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대식 공중전에서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은 소련식 무기를 모방하거나 구입한 중국과 북한에 엄청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인구 감소까지 약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율이 1.2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죠. 이 인구 통계학적 문제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태평양 해군 함대를 보충할 수 있게 되므로 중국군의 영토 확장 가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큰 손해를 본다면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은 1916년에서 1928년과 같은 군벌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티베트는 분리되어 다시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분쟁처럼 제한적인 수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남한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공격에 북한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중국 공산당의 책임자라면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을 공격하라고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연합의 최대한 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중국이 인구가 붕괴되기 전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죠. 중국이 실패하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여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북한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7개 이상의 소국으로 분열된다면 중국이 시베리아와 몽골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을 쓰러뜨리거나 국민당이 내전을 재개하고 중국 공산당을 패배시킴으로써 중국이 약화되어 메가드 장군이 추진했던 것처럼 국민당 통치하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기타 나토국을 도와 김씨 정권을 물리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통일에 대한 아이러니한 완결판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어렵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어 할 줄을 조금 아는 평범한 미국인이며 정치학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학위도 없습니다. 제가 다뤘으면 하는 지정학적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